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상승 탄력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힘 자체는 우상향인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에서의 증언 자체도 좀 시장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시는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아니 파월 의장이 깜빡이는 분명 켰습니다. 그렇죠. 깜빡이는 분명 켰는데 이게 지금 이 깜빡이의 성격이 그래서 진짜 운전 베테랑이 하듯이 네, 일찌감치 깜빡이를 넣고 나 이제 차선 변경합니다 해서 한 200~300m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깜빡이인지 예, 초보자들 내지는 그 운전면허 잘못 배운 분들 왜 갑자기 나 들어가야지 하면서 옆에 차가 오든 말든 갑자기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깜빡이인지 후자의 경우라면 이제 7월 달에 네, 당장 이달 말에도 이번 주 또 CPI 보고 네. 그거 봐 인플레는 괜찮잖아 고용이 지금 걱정되잖아 이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 할란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또 하나 저는 지난밤 분명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힘을 실어줄 만하다고 다들 보는데 시장이 시장이 상승 탄력이 크지 힘이 그렇게 않았다고요? 없어요. 다우지수 30개 중에 빠진 종목이 19개입니다. 근데 그동안 쏠림 현상 사실 계속 있어 왔잖아요. 예, 걸어왔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장현직 아나운서 또 소개한 어제장 오늘장에서 상반기 개인 순매수 하는 거는 죄다 신저가 이런 분위기고 네. 이렇게 순매도한 종목들이 또 계속 올라가고 하는 여기서 한번 개인들이 한번 이기는 승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팽팽하게 붙었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우리는 판례하는 개인들하고 아니야 이거 한번 잡아 당겨 볼 거야 하는 외인들인데 근데 이게 국내 증시하고 또 미국 증시하고 약간 성향이 달라서 또 성향이 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막 이 정도에서 바로 모셔보죠. 예, 바로 모셔서 네. 멘탈 잡읍시다. 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한숨부터 쉬세요? 네. 지금 유권 부장님은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금 들어오고 있죠. 미국 네. 쪽으로 가자는. 네, 뭐 하루에 한 10억씩. 하루에 한 10억씩. 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나 최근 들어 또 테슬라까지 보면 역시 이 두 개가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보유 원투 1, 2위인데 그렇죠. 성적이 좋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아마 뭐 그 태극기로 테슬라 만들어 가지고 그 올렸더라고요, 트위터에. 아 그래요? 예, 예. 알긴 그만큼 아는구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테슬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네. 네. 뉴욕장 지금 한번 점검 한번 해주셔야죠. 네. 자, 미국 증시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반기만큼의 어떤 상승 추세는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상반기만큼 강한 장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이제 거품이 좀 너무 빨리 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이 좋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보통 근데 이제 대선이 있는 해가 다 아시겠지만 하반기가 훨씬 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또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힘이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시작했을 땐 조금 강했다가 좀 이제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어떤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금리도 내려준다라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뭐 누가 당선이 될지에 대한 어떤 윤곽도 나와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포함이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생각할 것들이 좀 많죠. 네. 뭐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지금 벌써 거의 뭐 한 17% 올랐고요.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22%나 올랐어요. 예. 7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아시겠지만 S&P 500의 지난 30년 평균 상승률이 8%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연간 평균 상승률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시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CPI, PPI 확인해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2, 4분기 실적. 그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고용 지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금요일 날 제법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향성을 좀 보여줬어요.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신규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20만 6천 건이 나왔어요. 원래 19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금 상승률도 0.3% 상승을 하면서 3.9% 나왔어요. 자, 이 숫자만 놓고 보고 있으면은 이게 강한 모습인가 아니면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용 지표 신규 고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신규 고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4월, 5월, 그다음에 6월 달 발표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발표치하고 실제 숫자하고가 괴리가 멀죠. 그렇죠. 예, 지금 4월 달엔 16만 5천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10만 8천 명이고요. 또 5월 달에는 27만 2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21만 8천 명이니까 매달 발표했던 숫자보다 실제로 나온 숫자가 5만 명 이상이나 더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20만 6천 명 발표했으니까 또 5만 건 정도 낮다 그러면 15만 미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15만 이상으로 늘어나는 게 계속 일어나면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숫자입니다. 너무 많이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으로서 15만 건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전체 모든 고용을 다 더한 부분이고 우리가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부 고용을 제외한 숫자가 있는데 예상치가 16만이었는데요. 실제로 나온 숫자는 13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은 20만 6천 명이나 나왔지만 그중에 정부 고용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지금 실업률도 지금 4.1%로 확대가 된 상황이잖아요.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4.1%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회색 선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예측이 되고 있는 전망치들입니다. 실업률이요. 예, 컨센서스가 예.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내년 3월, 4월이 되면 4.2%까지 올라갈 거다. 이 연준이 바라는 모습은 4.4%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래서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있어서 원래는 한 60%대였거든요. 그게 지금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파웰 의장이 어저께 한 발언을 보고 있어도 아마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확률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니냐 정도이고요. 7월 달에 내려줄 가능성은 뭐 지금은 이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고 있으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7월 말에 이 미 연준 미팅에서는 그렇게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기 그래요. 일단 우리 이제 본부장님의 지금 설명은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견조하게 가주는 게 좋고 네. 그런 측면에서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인플레는 여기서 다시 옳았으면 안 된다. 그런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네. 지금 이 와중에 조금 이렇게 월가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우선 뭐 가장 그동안에
비관론 쪽에 선두에 서 있었던 콜라노비치는 일단 뭐 물러나기로 됐고 네. 마이크 윌슨이 살짝 꺾었다가 또 이제 살살 또 머리를 더 미네요. 또 한 네. 10% 정도 조정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 기사가 눈에 뜨이는데 네. 한 이틀 전에 나왔는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 그 저자 네. 로버트 키요사키 네. 제목 자체는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대비하라 이래가지고 뭐 네.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채권이고 비트코인이고 금이고 다 던져라 이러는데 그것만 봐서는 이 양반 뭔 소리 하나 싶어갖고 들다 보니 그러고 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사람 주장은 그렇게 한번 폭락을 하고 나면은 내년 말쯤에 이제 강세장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금은 온스당 15,000달러, 은은 뭐 온스당 110달러,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로 돌파하겠다. 이러면 지금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팔았다가 이 양반 말 맞다나 이렇게 폭락 왔을 때 다시 사야 됩니까 이거? 그분을 말씀을 듣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차라리 유동원 말을 들어라.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네. 지금 주구장창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가상화폐를 지금 1,000만 달러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벌써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모든 예. 자산을 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달러는 가짜 화폐래요. 예, 이 양반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 말 대잔치인가? 예, 그냥 저는 별로 그렇게 뭐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은 적도 없고, 없고. 예, 솔직히 관심도 없고, 네, 죄송하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네.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의 조정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 500이 네.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리를 4%를 반영을 하고 들여다봤을 때 5,800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파웰 의장이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빠지죠. 예. 4.5에서 4.3까지 내려왔지 바로 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까지 빠져야지만 저는 5,800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이 금리가 스티키하다, 잘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정 부담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숫자에 있어서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장이다라는 예.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바로 6천 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지금 현재 5,500을 뚫었기 때문에 예. 지금 4.3%로 계산했었을 때는 5,500에서 5,600이 적절한 가치입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올라가면은 그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저희는 5,800을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금리도 천천히 떨어져 준다. 앞으로 5개월 동안에 0.3%포인트 정도 더 떨어져 준다라고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예. 또 그 구간에 미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내려준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그널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했서부터 네. 단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들어와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급락장에 대한 리스크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 예측이 되기 시작하면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해서 1년 뒤까지 마이너스 한 10%, 많이 빠져야 한 15%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또 20% 빠져서 예. 2년의 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에 30% 이상 빠지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경기 침체가 온다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도 빠르게 해소가 될 거고요. 예, 그러면서 단기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거니까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미 연준이 아주 천천히 금리를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또 내년에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2025년 9월까지 지금 페드워치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예. CME 그룹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시면 내년 9월, 내년 말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규모가 1.25에서 1.5%. 예.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생각했던 숫자를 지금 이제는 2년으로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기준금리가 한 4%나 4.25 정도까지 간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떨어뜨렸을 때는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땐 경기 침체가 내년 연말까지 안 온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를 처음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1년 뒤에 20% 더 오르고요. 또 그 경기 침체가 계속 안 오면은 그 이후에 또 20% 이상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향후 9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 9월, 내후년 9월까지 미국의 S&P 500이 최소 4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그래서 1년에 뭐 20%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다시 저희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봐야죠. 네.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이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GDP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GDP 성장률의 숫자는 2% 이상이란 말이죠. 예. 최소. 아마 2.5% 이상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숫자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이게 지금 고점이 아니고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2년간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고 오늘 또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자체는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천천히 떨어졌을 경우에 예. 말씀드린 대로 1.25%를 떨어뜨리면 지금 장단기금리차가 얼마냐면요. 저희는 10년 마이너스 2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MMF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네. 지금 마이너스 1.11%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4.3%의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놓고 단기 금리를 1.25% 떨어뜨려 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보통 통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만큼 경기가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네네. 미 연준이 봤을 때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빨리 많이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좀 더 빨리 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쨌든 이 PE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S&P 500의 PER이 21배거든요. 네. 지난 뭐 5년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많이 올라갔었을 때 24배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 룸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에 미국의 이 기업들의 어떤 행보가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그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주 환원 100% 가까이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PER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4%로 떨어진다고 하면 1 나누기 4% 했었을 때 25배까지의 PER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25배 간다 얘기 또 아니고요. 예. 앞으로 2년에 걸쳐서 25배까지 확대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종보다는 좀 숨고르기 네. 예. 아니면 좀 더 많이 올라갔다가 뭐 많이라는 아니고 한 뭐 이 5,800을 10월 전에 9월 전에 한번 보고 9월 10월에 조정이 좀 있고 또 다시 이제 11월 12월에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대선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좀 올라가서 연말을 5,800 이상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물론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속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본 부장님 설명하는 저 모습하고 네. 마이크 윌슨이 이렇게 저 CNBC 같은데 저기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화면이 같이 겹쳤는데
우리 유본 부장님의 아우라가 전혀 뭐 마이클 윌슨한테 안 밀리시네. 예, 제가 이번 주에 CNBC 인터뷰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좀 밀리네. 마이클 윌슨하고 같이 나오니까. 아씨. 일부러 지금 같이. 조금 밀리네. 예, 근데 별 저기 말씀. 장사를 해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갑자기 막 삼성전자 12만 원 갑니다라고 막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네. 이 그때 언제입니까? 저 재작년이었나? 저 윈터 이즈 커밍 반도체 쪽에 무슨 겨울이 온다 해갖고 삼성전자 아작을 냈던 모건 스탠리인데 네. 여기 모건 스탠리가 어제 나온 리포트는 보니까 10만 5천 원 상향 목표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네. 요런 게 장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맞죠? 9만 원을 갖다가 언제가나 액하고 있는 와중에 12만 원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10만 5천 원 정도 제시하는 이게 네. 뭐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얘기 해드리지 않았었나요?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만약에 반도체만 투자를 한다면 한국에 예. 있어서 예. SK 하이닉스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이제 6월이 지나고 나서 예.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 6월 달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밸류에이션 갭이 이제는 많이 좁혀졌다. 즉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보다 훨씬 좋았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CNBC에 나가서 얘기했던 내용은 삼성전자도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저희는 아마 앞자리 수가 하나 더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12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 하우스의 목표가가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심지어 제가 제 유튜브에 주말에 만들었던 내용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전 세계에서 딱 2개의 지수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75%를 나스닥 100, 25%를 코스피 200 이렇게 투자하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저는 예. 대만 가권 지수였거든요. 네. 대만 가권 지수가 TSMC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률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딱 하나의 신흥국 지수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스피 200에 대한 매력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소장님도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도 보니까 뭐 엔비디아는 이제 130달러 돌파했고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랠리를 펼쳐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빅테크 쪽의 쏠림 현상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제가 그저께 제가 알고 있는 국내 투자자 중에서 네. 미국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시는 기관이나 고객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더 늘고 있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 한 달 전까지,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형 기술주의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한 40% 정도 가져간다면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대형 기술주가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40% 정도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면 엔비디아를 30%, 테슬라를 5%, 요 정도만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포트폴리오 바꿨다는 얘기를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20%대로 떨어뜨리고 20% 미만대로 예. 떨어뜨리고 테슬라의 비중을 20%대로 높이고 아하. 이런 전략을 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는 사실 누가 1등을 할 거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매그니피슨 세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뭐 거기서 플러스 3 정도, 뭐 빅테크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충분히 매력 네, 있고 애플도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뭐 테이블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저희가 이제 7개 종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목표 주가가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그냥 저희가 그냥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는 거고요. 2등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올라왔고 테슬라가 지금 워낙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예, 지난 한 주 동안이었나? 급등을 네, 했기 많이 때문에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4위가 이제 알파벳 구글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아마존, 메타, 애플 정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M7 종목의 총 합계 매력도가 53.2%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어떠한 지수보다도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100 지수 또는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더 매력이 있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좀 부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냥 매그니피센트 7에 관련된 ETF, 우리나라에도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 상장된 ETF도 있고요. 그거 아니면 뭐 빅테크 10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ETF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느 걸 샀다가 어느 걸 팔았다가 잘 본인이 못 하겠으면 맞아요. 예, 그런 ETF를 그냥 종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단가가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사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ETF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저 M7이 계속 가냐면요. 네. 만약에 그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면 전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윈도우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그냥 독점 중에 독점이었죠. 예. 그러면서 10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반독점법에 걸렸고 모든 부분에 다 걸린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7개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점화에 해당되지 독점으로 해당되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독점 어떤 리스크를 뭐 들이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법률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어쨌든 이 7개 기업들이 가장 현금 흐름이 좋고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일으키고 또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실적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40%는 대형 기술주를 들고 있으셔야 된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들여다보시고 뭐 중소형주 찾으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맞지 않나. 여기 보시면 저희가 대형 기술주 플러스 IT 업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자그마치 63%나 네네. 들고 가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예.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크게까지 변화시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85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0.2%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6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는 0.9% 지금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6%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7,0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7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6,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6,600원. KB금융이 2.4%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7,300원. 포스코홀딩스 0.8%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어제 2%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보합 예상되고 지금 19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이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6만 원. 에코프로 1.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3,000원. HLB가 1%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94,000원이고요. 삼천당제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B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은 2.4%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21만 5천 원, 셀트리온지아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1.3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만 1,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국내 증시도 보합권이 예상되고 사실 이게 호가와 또 개장하고 나서 장중 흐름은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예측 자체가 쉽지는 않네요. 예, 그러네요. 의외로요 2,860 내지 뭐 2,850에서 한 70 사이에 있던 요 기술적 저항 구간 돌파하는데 제법 또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확인이 아직 안 됐고 CPI나 FMC나 이렇게 또 다지다가 어느 모멘텀에 의해서 또 예, 추세를 또 이제 확 잡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예. 열면은 많이 갈 수 있죠. 그렇죠. 다지고 가면은 예. 이거 갖다 그냥 훅 올라갔으면은 또 그거 할 뻔했는데 귀추가 주목되는데 아니 그래도 유본 부장님께서도 한번 어제 파월 의장 그래도 모두가 주목하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파월 의장도 한번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파월 의장의 그 의회 증언 상원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여태까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예.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내리는 게? 과거에 너무 금리를 늦게 올리는 너무 늦게 올렸어요. 올렸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거의 1년 가까이 예.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블레임을 받았기 때문에 악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지 네. 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데이터 포인트 한 2번 내지 3번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7월 달에 원래는 저는 충분히 내려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더 확인하겠다라는 의사를 자꾸 보여왔잖아요. 예. 그래서 7월 달에는 안 내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달 나오고 또 다음 달 나오고 그러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6월 숫자, 7월 숫자, 8월 숫자 확인하면 그때는 금리를 내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은 저는 많이 내려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를 9월 달에 내려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 닷컴 버블 나왔던 시기 보시면은 3번 연속으로 0.75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시장이 나왔고 그게 엄청난 어떤 거품 시장이 나왔고 또 뭐 2000년에 돌입한다는 것까지 들어오면서 엄청난 설비 투자가 막 들어오면서 그게 과열 그리고 뭐 고용 증가 등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위기가 터졌죠. 2000년도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전혀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또 변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터지기는 터진다 하더라도 예. 언제 터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있기 전에 훨씬 더 큰 장이 쓰고 난 뒤에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섣불리 던지는 건 아니고 예. 또한 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고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걸 보고 나서 또 더 사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템포를 맞춰가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30% 급등을 해버리면 네. 여기다 대놓고 저희가 또 질러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테슬라의 적절한 수준의 어떤 이 가치를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한 280불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으로 봤었을 때 한 36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내후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이 AI 관련된 쪽에서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된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엄청나게 이익 증가율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은 $500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 막 설레발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160 아니죠. 거의 $140도 살짝 찍었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딱 2배가 얼마죠? 280불이란 말이죠. 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0불 근처 갔다가 네. 예, 바로 200달러까지는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300달러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테슬라는 참 재밌는 종목인 게 네네. 참 모멘텀을 잘 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쪽은 약간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벌써 이렇게까지 많이 튀었는데 여기다 대놓고 막 질러 이건 아니고요. 예, 좀 천천히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급하게 좀 대응하실 수도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어떤 미 연준의 행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고 여전히 쏠림 현상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제 뭐 경기 침체 시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네. 구체적인 좀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보합권에서 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비둘기적이다라는 시장 해석이 나왔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는 지금 130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관련주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떤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권이네요. 지금 각각 2,863포인트, 859포인트,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 떨어집니다. 87,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6% 하락하네요. 23만 7천원.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권으로 36만 3,500원, 현대차 강보합권이죠. 27만 5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보합권이네요. 79만 6천원이고요. 기아가 0.3% 떨어집니다. 12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이고 셀트리온도 떨어집니다. 18만 5,900원. KB금융은 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하락합니다. 3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 금융주, 정유주,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0.9% 올라갑니다.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네요. 19만 5,600원. 그리고 알테오젠 0.57% 상승합니다. 26만 4천원이고 에코프로가 1.8% 상승합니다. 10만 3,300원. HLB가 1.58% 떨어집니다. 9만 3,600원. 삼천당제약 6% 강세입니다. 2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HPSP는 0.3% 하락하고요. 리노공업이 0.8% 떨어집니다. 엔캠 1.5% 하락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0.7% 떨어집니다. 9만 4천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79% 상승하면서 5만 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KBI 메탈이 11% 급등합니다. 2,740원이고요. 재롱전기 0.8% 올라가고요. 대원전선도 9.28% 상승합니다. 4,535원. 대한전선도 3.2% 상승하죠. 15,470원이고 가온전선 7.5% 강세입니다. 53,400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가 1% 상승합니다. 34,600원. LS도 1% 이상 올라가고요. LS 일렉트릭도 2.58% 상승하면서 21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2% 강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세명전기 12% 급등합니다. 지금 9,540원이고요. 대원전선, 가온전선 다 보셨고 한전산업 6%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대원전선 세명전기 보셨고 한전산업이 지금 6% 강세 15,650원이고요. 광명전기도 1.78% 상승합니다. 제일일렉트릭 3.64% 상승하면서 9,120원이고요. 재룡산업도 3.6% 올라갑니다. 그 밖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모두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역시 뭐 AI 반도체 칩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 그리고 전선 설비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서 전선 전력 설비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SS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삼진 L&D가 12% 급등합니다. 지금 1,495원이고요. 신성 ST도 6.8% 강세입니다. 43,550원. 그리고 보게 되면은 뭐 효성중공업 아까 보셨고 SK 이터닉스가 1.7% 올라갑니다. 2150원이고요. 한중 NCS가 4.3%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마컨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마전기가 1.5% 올라가고요. 서진시스템이 3% 강세 33,750원이고요. RS오토메이션도 2.4% 올라갑니다. 그밖에 그리드위즈 2.5% 상승 43,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ESS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오늘 보험주들 흐름 좋아요. 사실 뭐 근데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화재가 1.2% 올라갑니다만 음봉이고요. 롯데손해보험도 0.7% 올라가고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상승 중입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7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억 원, 64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5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8억 원, 9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어제 3시 30분 기준 대비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2원 15전 상승한 1,384원 15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 국내 증시 보면은 미국 뉴욕 증시하고는 좀 온도차가 있네요. 네, 온도차가 있죠. 예. 온도차가 있고 사조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이틀 먹여주면 빨리 나오는 게 순해요. 그게 빨리 수고 이제 전력 설비 저쪽은 굉장히 지금 추세적인 흐름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강한데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워낙에 이 뭐랄까 그 무겁네요. 뭐가 이렇게 한번 반등 시도는 나오는 것과 한데 그런 상황이고 지수 자체는 어쨌거나 그래도 교과서적인 어떤 그 지킬 레벨에서는 좀 지키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해서 여전히 그때그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크게 지금 안 사주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힘이 약한 뭐 그런 정도래요. 어쨌거나 유본 부장님하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만나지만 저는 유본 부장님 배워온 지 오래됐고 알지도 오래됐지만 금년 들어서 이렇게 유본 부장님을 새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뭐냐 하면은 한 2, 3개월 전, 3, 4개월 전,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시장이 의심이 갈 무렵에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강하게 얘기하셨는 대로 지금 시장이 왔어요 또. 네. 그걸 또 어떻게 보면은 수익으로 고객들한테 돌려주고 계신 데다가 근데 지금 시점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싶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제가 납득이 될 만한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거든. 네. 여기서 그래요. 방송으로는 그거 하지만 여기서 설레발을 치면 안 된다고 하셨고 네. 직접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던질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그거 대응해야 될 종목이 있다.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언급하셨고 네. 이거저거 머리 아프고 자신이 없으면은 ETF. ETF로 가자. 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많이 그거 해주니까 좀 말씀을 아끼시지만 우리 국내 증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네. 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네, 좀 주세요 좀.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 네. 뭐 올해 들어서 밸류업 얘기도 하고 있고 예. 어떤 재평가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 경력 30년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들여다본 또 중국 증시를 들여다본 경험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밸류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저는 10%도 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트레이딩 시장이다. 즉 경기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지금 뭐 갑자기 경기 침체로 간다. 만약에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앞으로 2년 이상은 오지 않을 거다. 최소 그 정도의 기간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밸류업을 하려고. 예, 그러면서 현재의 어떤 PER이라든지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비싸 보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 저희는 앞자리 수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코스피 기준으로서. 예, 그래서 즉 3천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대형 주도주가 삼성전자로서 자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 즉 3천 위에 올라서서 예. 앞으로 계속 3천 위에서 상승하는 장이나 빠지는 장이 나올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크레딧은 좀 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는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 환골 탈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단기적으로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자 물어봤더니 삼성전자의 지금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입니다. 아하. 예, 아하. 처음으로 파업을 하고 예, 있고 예, 예.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IT 기업의 파업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리레이팅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참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모멘텀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리레이팅이 일어나려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매번 파업 관련된 부분 가지고 계속 외국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아래에서는 또 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와 앞으로의 1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미국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네. 또 계속해서 이 AI 사이클이 진행형이고 이 과정 아래에서 어쨌든 모멘텀은 우리한테 우호적이다. 즉 HBM 쪽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쪽도 그렇고 그래서 AI 사이클이 계속 진행형일 때에는 코스피가 막 급락하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을 전에도 뭐 여러 얘기를 해왔지만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밸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네. 아무리 프레셔를 네. 준다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엄청난 증여세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감안했었을 때, 네네. 그죠?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그 밸류업 주주한테 돌려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PER이 25배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해 벌어들인 돈 전부를 주주한테 다 환원하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든 벌어들인 돈 중에서 25% 정도밖에 환원 안 하니까. 예. 그러면 PER이 25%밖에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밸류업이 되려면 왜 대만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네네. 대만의 배당 성량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PER이 2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밸류업이 되려고 하면은 배당을 많이 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밸류에이션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주주 환원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는 네.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업을 제가 그렇게
뉴스로서 찾기도 어렵고 저희가 막 찾아다녀야지 볼 수 있고 그런 네네. 상황에서는 전체 시장의 어떤 밸류업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앞서서 일단 뭐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 신호를 어떻게 저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지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네. 그 좀 의견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채용 건수를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잡 오프닝입니다. 새로운 직장 그러니까 구인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좀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이런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 이게 이제 리테일 트레이드,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인데요. 예.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때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예, 직장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요거 말고 또 어떤 숫자들이 있냐면 호텔, 예.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어떤 이 기본적으로 지금 자꾸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재테크 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미국이. 그렇죠. 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관련돼서 어떤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호텔이나 또 여기 리테일 트레이드나 이런 쪽은 자꾸 온라인화되고 있어요. 네네. 예, 배달시켜서 먹는 것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면 아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의 그 신규로 이제 그 퍼밋을 받는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인가를 받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막 폭락을 했죠. 예, 정말 낮은 숫자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냐? 2008년, 2009년, 10년 이때 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절대 레벨도 그렇고 네. 떨어지는 속도도 그렇고 이 그림은 좀 섬찟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 있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거 경기 침체 바로 오는 거 그러게요. 아니냐 예.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어떤 이 산업들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 예. 즉 AI가 활성화되면서 또 코로나19가 들어오고 난 이후의 변화. 예. 그래서 재테크 근무라든지 앞으로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빈도수라든지 IoT, 인터넷 온 띵을 이용하는 빈도수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어떤 큰 경제적 위기를 만들기보다는 좀 더 빠른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거죠. 혹시 그 어떤 방송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뉴욕 맨하튼을 보시면은요. 네. 상업용 부동산들을 예. 주거용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활발해요. 아하. 예. 이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지금 예.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점점점 AI가 활성화되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우리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예.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숫자는 좋게 나온다. 예. 근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맞물려 있는 산업들은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아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일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게 벌써 11%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요 차트의 상대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건 뭐죠? 모기지. 아. 예. 이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보시면은 가장 지금 연체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또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판단했었을 때는 저희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숫자들이지 예. 총체적 위기라든지 뭐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체계적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앞서 들었으니까 네. 오늘은 저희 생방송이니까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